이번 영상에서는 나무위키에 서술되어 있는 원균에 대한 솔깃한 내용을 추려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원균에 대한 썰과 사실 15가지 시작합니다. 첫 번째, 먹방 BJ 수준의 대식가였다. 임진왜란 때 가장 유명한 의병장 중 하나인 조경남이 쓴 난중 잠록에 따르면 말을 탈 수가 없을 정도로 뚱뚱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을 보아 원균의 체중은 80kg 이상으로 추정된다. 사실 80kg도 적게 쳐준 것이고 당시 백성들은 굶어 죽고 있었는데 허구한 날 과식을 일삼아 혼자 병영의 닭과 꽁고기를 다 처먹고 있다고 소문났다고 한다. 그의 한 끼 식단이라는 게 쌀 2말, 생선 20마리, 닭 4마리였다. 과거에는 대장부로 받아들여지는 식사량이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운동 부족이라 말이 몸무게를 못 견딜 정도였다는 기록이 있다. 그래서 육군이 아니라 수군에 배치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게다가 당시 경상도 장군인데 전라도 사람들도 알고 있었을 정도니 조선 팔도의 고도비만이라고 소문이 났던 상황이었다. 두 번째, 과거 부정급제 의혹이 있다. 원균은 아버지 원준량의 이긴 덕분에 묵과에서 부정으로 급제했다는 의혹이 있다. 명종실록에 따르면 원준량이 자식을 부정 입시케 하여 탄핵받았다. 이때 원균의 나이는 24살로 과거에 응할 나이이며 원균의 바로 아랫동생인 원연은 21살이나 문과급제생이었고 다른 두 동생들 원용, 원전은 묵과에 응시하기엔 지나치게 어렸을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는 것은 원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게다가 아버지 원준량도 벼슬살이를 하던 시절에 권력자에게 뇌물을 바치며 관직 생활을 하였는데 원균의 임팩트가 너무 강한 데다 많이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라서 잘 부각이 안 됐을 뿐 아들급으로 상당한 개차반인 인물이었다. 참고로 원균은 1564년 입시 부정 논쟁으로 벼슬에 낙방한 뒤 1579년에 다시 응시하여 급제한 것 같다. 세 번째, 승진을 했는데 그렇다 할 공로 기록이 없다. 승진 속도가 꽤 빨랐다. 승진 기록만 보면 중간에 특징했다는 기록도 있고 시전부락 전투 당시 종성부사였던 원균이 나름의 감투를 쓰고 참전했다고 나온다. 다만 구체적인 기록은 없다. 원균 관련 기록은 이렇게 뭘 하긴 했다는데 의문스럽게 가려져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과거에 급제한 뒤 12년 만인 1592년에는 현재로 따지면 한대 사령관으로서 수군 중에서도 제일 비중이 컸던 경상우수사에 올랐는데 임진왜란 직전 경상 전라에 발령된 지휘관들은 모두 크고 작은 공을 올려 추천된 인물들이라 원균만 공이 없는데 출세했다고 볼 여지가 없다. 기록되지 않은 공적을 인정받긴 했을 테지만 현재로서 기록이 없을 뿐이다. 아예 전투에서 세운 공로가 없진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네 번째, 일 못한다고 탄핵됐었다. 선조 24년 전라좌도 수군 절도사에 임명되었으나 인사고과 점수가 낮아 대간이 탄핵하여 파직되었다. 사관원이 아뢰기를 전라좌수사 원균은 전에 수령으로 있을 적에 고족이 거하였는데 겨우 반년이 지난 오늘 좌수사에 초수하시니 출적 권징의 뜻이 없으므로 물정에 마땅치 않게 여깁니다. 제 차례 명하시고 나이 젊고 무리하게 있는 사람을 각별히 선택하여 보내소서 라고 말했다. 해석하면 원균은 이전에 고을 수령직도 제대로 못했는데 더 큰 자리인 좌수사로 보내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당장 자르라는 얘기다. 그 외에도 포악하고 탐욕스럽다는 이유로 사헌부로부터 탄핵을 받았으나 선조의 옹호로 관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전라 좌수사 시절에 일 못한다고 탄핵받은 인사가 세 번째에서 언급한 더 큰 전력을 관할하는 경상우수사로 다시 임명된 걸 의아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 무관들의 평균적인 수준과 관직생활 양상을 이해하면 이상할 것 없다. 문관들에 비해 학문이 떨어지는 무관들이 평시에 불량한 행실, 행정능력 미숙 등을 이유로 심심하면 탄핵해서 견제당하는 일은 무척 흔했다. 다섯 번째, 임진왜란 초기 아군 전선 70척을 불태웠지만 이건 그럴만했다. 원균이 지휘하는 경상 우수영은 수영 중에서 가장 크고 그만큼 관할구역도 넓었다. 70여 척의 전선들은 흩어져 있었지 경상 우수영에 모여있지 않았다. 게다가 배를 움직일 인원들도 항시 배치되어 있지 않다. 조선 수군은 상하번으로 나뉘어 근무했고 전시에는 지방관들에게 통보해 병력을 소집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전화도 아스팔트 도로도 자동차도 없던 시대였다. 지금처럼 핸드폰으로 예비군 소집 문자를 보내면 택시 타고 가는 시대가 아니었다. 경상 우수영의 3분의 1 규모인 전라 좌수영이 병력 소집에 보름이 걸렸고
경상 우수영의 3분의 2 규모인 전라 우수영이 그보다 오래 걸렸다면 원균이 관할하는 제일 큰 경상 우수영은 일본군의 직접적인 공격이 없더라도 당연히 20일 이상 소모된다고 생각해야 된다. 즉 원균은 경상 우수영 전력을 동원할 시간 자체가 없었고 누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무리였다. 단순히 경상 우수영이 와해되었다고 원균을 비판하거나 그 자리에 이순신이 있었으면 달랐을 거란 주장은 전근대 시대상과 소규모 국경방어 병력이 시간을 끄는 동안 병력을 모아서 내려보내는 조선의 방어 전략에 무지하기 때문이다. 원균이 경상 우수영 전선 70척을 불태운 게 아니라 애초에 모일 틈도 없어서 각지에 흩어진 채 와해되었다고 본 게 맞으며 원균이 군영을 불태운 건 그런 상황에선 일반적인 대응이다. 사실 이것보다 문제인 건 원균이 군영을 불태운 이후의 행보다. 6번째, 이순신이 원균을 원흉이라 불렀다. 앞서 이야기한 경상 우수영을 건사하지 못한 건 전근대 현실을 감안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이순신에게 합류한 뒤 7천년까지 보여준 모든 행동은 어떤 기준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악행과 무능으로 점철되어 있다. 원균은 이순신이 1593년 8월 15일 삼도수군 통제사가 되어 조선 수군을 총지휘하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의 지휘권에 도전하는 등 쓰레기 행각을 계속 벌인다. 이는 옹호의 여지가 없는 파렴치한 행동이다. 원균과 이순신의 반목이 날로 심해지자 조정은 1595년에 원균을 충청도로 발령을 냈다. 정 3품에서 종 2품으로 발령났으니 여하간의 승진이었다. 그런데 원균은 오히려 이순신이 자신을 충청도로 쫓아냈다 생각하여 퇴악질을 일삼았다고 한다. 원균은 이순신이 겁쟁이라서 부산을 공격하지 못한다면서 자주 비난하는 발언을 했는데 아예 수군이 출동해서 부산 앞바다에서 위용을 과시한다면 가등청정이 수전에 약한지라 그냥 물러날 것이다 라는 내용의 상소를 올렸다. 그리고 선조와 비변사는 원균의 상소에 대해서 그럴듯하다고 받아들임으로써 이순신이 파직되는데 한몫 거들게 되어 이순신이 파직되고 삼도수군 통제사를 이어받았다. 이때 원균은 인척으로 전라도 보성군에 살던 안준홍을 찾아와 이 직책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직 이순신에게 치욕을 갚은 것이 통쾌합니다 라고 했다. 난중일기에는 이순신이 원균에 대해 비난하는 대목을 많이 찾을 수 있다. 원균은 무능한 데다 속이 좁고 자신을 극도로 시기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실책을 저질러댔으니 객관적으로도 주관적으로도 이순신에게 내부의 적일 뿐이었다. 처음에는 원균의 추태를 접하는 와중에도 원수사, 경상수사 또는 원균의 호를 따서 원편중이라고 점잖게 적기도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원균을 가리키는 호칭이 점점 험악해졌다. 1597년부터는 그냥 원으로 적다가 5월엔 대놓고 흉측한 자, 원흉이라고 부르게 된다. 개인의 주관적 시선이 크게 들어가는 일기 형식의 난중일기로 이순신과 서로 사이가 나빴던 원균에 대한 평가를 하는 데에 한계점이 있지만 본인의 사견이 잔뜩 들어갈 수 있는 일기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목격담이나 원균의 직속 부하 등의 주변 인물들의 증언과 공문 등의 증거물들을 바탕으로 올바른 비판이나 팩트 폭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순신만큼 원균을 잘 아는 이도 드물다. 전란이 터진 임진년부터 원균이 사라지는 정윤년까지 원균과 그야말로 동고동락한 사람이 이순신이기 때문이다. 이순신은 각종 폐악질을 일삼는 걸 바로 옆에서 목격했지만 대놓고 역설을 적는 게 껄끄러워서인지 오히려 난중일기가 실록보다 원균을 더 점잖게 표현했다. 7번째, 친척들조차 원균을 싫어했다. 원균과의 만남을 기록한 안준홍의 조카 안방준이 지은 음봉전서에 따르면 안중홍은 원균을 입전략에만 능하고 실전 경험은 전혀 없으며 그저 책상에서 공부한 대로만 병법을 적용했던 조괄이란 장수에 비유했고 교만과 방심으로 전임자가 다 이겨놓은 전투를 말아먹은 인물로 언급되는 기겁이란 장수랑도 비유했다. 음봉정서에 기록된 또 다른 원균에 대한 평은 이렇다. 원균이 수급을 모으는 데만 정신이 급급하고 심지어 다른 장수들에게 수급을 구걸까지 하니 병사들이 이를 두고 한 숟갈씩 얻어온 밥이 온 공기보다 많다. 라며 비웃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원균의 친척 안방준이다. 8번째, 기수열애를 자초했다. 징비록에는 원균이 삼도수군 통제사를 이어받자마자 기수열애를 자초하는 장면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이순신이 계급을 막론하고 작전에 대한 의견과 본인에 대한 충언을 듣는 창구로 사용했던 운주당이라는 별당을 이 작자는 기생 끼고 술판이나 벌이는 놀이터를 만들면서 아예 언로를 막아버렸다는 뜻이다.
기생을 끼고 살았다고 하고 이 때문인지 부하들과의 관계가 나빠서 부하들이 원균에게 반발하여 원균의 말을 듣지 않는 상황까지 되었다고 한다. 난중일기에서도 이순신과 원균의 부하들이 같이 원균을 까는 장면이 자주 나올 정도였다. 더불어 전술에 대한 식견이 지나치게 부족해서 왜수군이 쳐들어오면 배를 자침시키고 도망치기가 일쑤였다. 원균이 하깃진 훈련에 자주 열의되었다고 하는데 하깃진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보면 정확하다. 부하들이 따를 리가 만무했다. 9번째, 장군인데 장군한테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빠따를 맞았다. 전공을 세우기는커녕 술이나 퍼마시고 노는 원균의 작태에 분노한 도원수 권율은 직접 원균을 불러다가 곤장을 때리면서 그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유야 어찌됐든 수군 최고 지휘관이나 되는 사람이 부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빠따를 맞았으니 원균에게는 참담한 일이었다. 현대로 따지면 해군 참모총장이 장병들 보는 앞에서 합참의장 내지는 계엄사령관에게 공개적으로 얼차려를 받는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 상황이었다. 권율이 원균에게 곤장을 친 이유는 그가 이순신을 모함하고 자신이라면 부산포를 수복할 수 있다고 주장해 그 직위를 이어받았지만 막상 통제사가 되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출전을 거부하는 이중성으로 조정을 능멸했기 때문이다. 원균도 부산포 공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출정하지 않았다. 단지 그걸 알면서도 자신의 출세를 위해 이순신을 제물로 삼았고 그 이후의 생각은 하지 않고 이순신의 파직에만 만족한 것이다. 권율이 당장 부산을 공격하는 것은 무리라고 조정해 장계를 올린 것이 선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으며 비변사에서도 한대를 나눠 번갈아 출전시켜서 외적을 견제할 것을 언급한 것이 확인된다. 당장 부산을 공격하라는 뜻보다는 해상의 적 보급선을 교란하라는 뜻에 가까웠다. 그런데 곤장을 맞은 원균은 정신이 나가서인지 이를 만회할 전공을 세우기 위해서인지 다짜고짜 전 함대를 이끌고 부산포로 출진해서 허튼 짓만 하다가 퇴각하였다. 전공은커녕 병력만 잃고 왔으니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게 된 원균은 칠천도의 함대를 정박하고 술을 진탕 퍼마시며 인사불성이 되어버리고 결국 칠천량해전 참패로 이어진다. 10번째, 칠천량해전은 원균 문제가 맞다. 매체에서는 종종 원균이 마치 조정과 권율의 부당한 명령에 억울하게 희생된 군인처럼 묘사하였으나 애당초 먼 바다까지 출정해 전투해야 한다는 엉뚱한 주장을 한 사람이 원균이다. 원균은 이순신이 선조의 명을 따라 출정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괜히 트집을 잡아 그를 모함하고 헐뜯어서 마침내 통제사의 자리를 빼앗았으나 정작 자신도 해당 작전을 따르려 하지 않다가 곤장을 처맞고 난 후에야 질질 짜며 억지로 출정했다가 조선수군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혔다. 이 문제는 원균을 옹호하는 데 들기에는 적절한 예시가 절대로 아니며 오히려 원균이 철저하게 군인으로서 최소한의 자질과 능력도 없는 심히 부적격한 인물이었음을 재확인시켜주는 사례에 불과하다. 비합리적인 작전을 주장하며 군 지휘권을 얻고 결국 그 작전을 시행하다 참패한 전략적 무능은 물론 지형을 읽는 능력도 정찰을 게을리하는 꼼꼼함도 부하를 통솔하는 능력까지 죄다 낙제 수준이었던 전술적 무능, 뛰어난 동료를 모함하고 뇌물과 아첨과 인맥으로 출세를 꾀하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격적 결함을 남김없이 보여준 사람은 바로 원균 본인이기 때문이다. 원균을 마치 희생양처럼 묘사하는 것은 역사 왜곡이나 다름없다. 11번째, 칠천량해전에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 원균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불명확하다. 일단 조선의 공식 입장은 원균은 전사했다는 것이다. 문제는 패전 직후부터 원균이 살아있다는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고 당시 책임자였던 권율이 목격지까지 확보해서 증언을 바탕으로 한 신빙성 있는 증거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사했든 안 했든 원균은 시체조차 못 찾고 행적이 묘연해졌다. 원균 본인도 칠천량해전에서 거북선을 포함한 조선수군 전부를 내다버리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무사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때문에 설령 살아서 도망쳤다 하더라도 죽은 것처럼 위장해서 숨어 살았을 것이 뻔하다. 조선수군을 거의 와해시켜버린 것과 가까운 행동을 했으니 자신이 살아있다는 게 알려지면 당연히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아무튼 원균은 시신이 없어서 고향인 경기도 평택에 가묘를 만들어 봉했다. 이후 평택시에서는 이런 무덤을 정비한답시고 4억 5천만 원을 쏟아붓는다. 참고로 당시 평택시 국회의원이 원유철이었다. 그는 원균의 반계 후손이다. 고로 평택시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조상 무덤을 정비하는데 세금을 쓴 것이다. 12번째,
인간성이 막장이어도 너무 막장이었다. 원균은 무능한 것뿐만 아니라 같은 나라의 민간인을 왜군으로 몰아 학살도 저질렀다는 잔혹행 의혹까지 있는 등 인격마저 막장이었다고 한다. 정만록에 따르면 한산도 해전 직후 이순신에게 위임받은 패잔병 처리 임무에 실패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일본에 잡혀갔다 돌아오던 조선인 여성과 어린 아이들을 모두 죽여 왜군의 목을 벤 것이라고 속였다고 한다. 다만 이따위 거짓말을 했다면 조정에서 원균에 대한 문책이 있어야 하지만 그러한 기록은 없으니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난중일기에는 그가 남해안의 섬에 배 2척을 보내어 조선인 어부들의 목을 찾는 것을 이순신이 저지하고 돌려보냈다는 기록과 거짓으로 왜군 노릇한 자를 목을 베어 바친 것을 바로잡은 장계를 올렸다는 기록이 있다. 여기서 일부러 민간인을 외적으로 등가시킨 것이 진실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나 수급을 구걸했다는 음봉전서의 기록까지 볼 때 여러 기록에서 그가 수급에 목매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최소 무리하게 민간인 시신에서 목을 거두거나 섣부른 처형을 했다는 진술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데서 많은 이들이 그가 잔혹한 성정을 가졌음을 의심하는 데는 충분하다. 더불어 원균이 부하의 아내를 강간하려 시도했다는 증언도 있다. 모든 게 사실이라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13번째, 가족들은 그래도 멀쩡했다. 원균의 3살 아래 친동생인 원년은 개차반인 아버지 및 형과 달리 선비로 살다가 전란이 터지자 의병을 모아 왜군을 격파하고 이후 현감이 되어 치적을 쌓았으며 정유재란 때 다시 군사를 모아 왜군과 맞서 싸우다 전사한 올바른 사람이다. 원년의 아들 원사립도 서천군수로 있다가 왜군을 막아냈다. 원균의 또 다른 동생 원전은 칠천량해전에서 싸우다 전사한 장수였으며 진짜 조선의 신하 역할을 한 올곧은 사람이다. 그런데 원균 이 인간은 칠천량 당시에 본인을 보조하는 부관으로 종군했던 친동생 원전을 버려두고 도망갔다. 반대로 원전은 이억기와 최호 등과 남아 끝까지 싸우다가 전사한다. 원균의 아들 원사용도 평범한 수준은 되는 무난한 장수였으나 사고뭉치인 아버지가 저지른 사고를 뒤치다거리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딱히 눈에 띄는 전공은 없으나 그렇다고 아버지처럼 막장 행동을 보인 흔적은 없었다. 14번째, 조선왕조 최고의 행운하였다. 수많은 과거가 있는 원균이 이순신 권율과 함께 임준왜란 3대 선무공신이다. 원균이 선무공신에 제수되었음이 공을 증명한다는 시각도 있으나 사실은 선조의 무한한 원균 사랑의 결과다. 정확하게 말하면 왕권 강화에 집착했던 선조는 이순신의 위명이 조선 백성들에게 널리 퍼졌다는 사실을 매우 꺼려 이를 견제하고자 원균을 1등 공신으로 만든 것이다. 당시 조정에서는 이순신을 싫어하는 사람들까지 한 목소리로 원균에게 어찌 그런 영예를 주냐고 반대했지만 선조가 다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신으로 만들었다. 선조의 입장에서 보면 원균을 옹호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야만 자신이 한양을 버리고 몽진 간 걸 변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 그래도 광해군이 임시로 조정을 꾸려 일본에 맞섰던 일로 인해 광해군의 인기가 아버지의 인기를 웃도는 상황이었는데 마찬가지로 한산도 대첩을 앞두고 가덕도에 불을 지르고 도망간 원균을 옹호해야 자신의 몽진이 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선조는 어이없게도 원균이 이순신에게 구조를 요청했으므로 공신이라 하며 본인도 명나라에 구조를 요청했으므로 공신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임금의 자리를 유지했다. 한마디로 원균은 시대를 잘 타고 난 덕에 국왕으로부터 엄청난 옹호를 받게 된 것이다. 추가로 이 덕분에 원균을 칠천량 해전의 책임을 물어 처벌하려면 선조 임금부터 퇴위시켜야만 했다. 그야말로 국왕과 운명 공동체가 되는 기막힌 행운하였던 셈이다. 이런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원균이 이렇게 유명해지지도 않았을 것이다. 조선 왕조에서 원균 수준의 행운하는 그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다. 선조 수정실록을 보면 편찬자들이 상당한 원균가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 선조 외에는 원균을 까는 사람밖에 없었다 쪽이 답이다. 그 후 실록을 보면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제일 먼저 덜먹이는 이름이다. 결론적으로 원균은 조선 중반 선조 시기 활동했던 졸장이다. 임진왜란 발발 당시 경상 우수사를 역임했으며 이순신을 모함하여 몰아내고 제2대 3도 수군 통제사로 5개월간 재직했으나 칠천량 해전에서 대패하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유재란 계전의 장본인이자 이순신이 부강하게 키워놓은 조선수군 정예함대를 단 한 번의 전투로 괴멸시킨 원흉이며 나라를 2번이나 위기로 몰아넣고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무능하고 부패하고 악명 높은 조선 최악의 졸장이다. 다음 영상에서는 원균만큼 실수를 밥 먹듯이 한 것은 아니지만 단 한 번의 실수로 큰 문제를 불러왔던 팻핑거 사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무위키였습니다.